네?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좀 어떻게 아! 순서를 뭐 이쪽을 보시면 아, 되니까. 네. 시작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볼 기회는 사실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친구들 중에 대학교 다닌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웬만한 대학교들은 다 놀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연세대가 오늘 처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희동 뒤쪽에서 이렇게 캠퍼스 그 오르막길 따라서 올라오는데 캠퍼스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제가 다녔던 곳은 캠퍼스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곳이라서 이런 멋진 캠퍼스에서 일하시는 공부하시는 여러분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일단 뭐 오늘 좋은 기술이라는 질문으로 좋은 기술이라는 질문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거의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좀 자기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늘 인원도 소수이고 하니까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공부하시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저도 약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여러분 뭐 어떤 공부하시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면서 하면은 적은 의견이니까 허지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형배 조셉이라고 하고요. 한국이랑 영국에서 반반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서드컬처 있고 아마추어 기술 철학자 AI 열려서 요거는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읽지 않는 책을 많이 사는 걸 좋아하고 많이 사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읽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공부하고 글 쓰고 이런 것들 좋아해서 스스로를 독립연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소개드리겠지만 지금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곳은 망원동이고 일본에 가지는 못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에서 도쿄로 랜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고요.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부터 성함이랑 어떤 공부, 연구 어떤 거 하시는지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가족학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희영이라고 하고 이 친구랑 같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정보 발달을 연구하고 있고 그걸 좀 더 AI로 어떻게 부모님과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외현이라고 하고요. 원래 전기전자 학부생이고 학부는 4학년 1학기까지 다녔고 지금은 회원과고 창업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 쪽 좋아해서 전기전자는 그 개발 이것저것 많이 해봐가지고 지금은 팀에서 풀스택 개발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약간 소개드리면 AI로 부모들한테 양육 솔루션 어드바이스를 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음성 녹음을 저희 서비스로 해서 그러니까 오명 박사님과 유사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떤 식의 양육이 더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이따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지영이라 지영. 네, 어지영이고 성이 특이해서 진짜 물고기 영자를 쓰는 어지영이고요. 그리고 저 공무과 5학년이지만 4학년이라고 계속 지금 1년 반 동안 4학년으로 살고 있고 대학 입학한 이후로 연극과
동아리나 그런 이것저것 문화예술 관련된 기획 쪽 일을 계속하면서 그런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벤트 기획과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결합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보려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작년 올해만 1억 1,700만 원을 공중 분해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어떤 터닝포인트를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얘기고요. 사회효과에서 연구 공부하고 있고 연구 관심사는 오늘 주제 같은 다양성 고용 관련 데이터와 탐구해서 어떻게 다른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좀 제안이 드렸는데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섭외 이메일을 받고 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마케팅 쪽에서 원래 일을 잠깐 하다가 석사 이후부터 테크업계에서 커리어를 쭉 해봤어요. 10년 조금 넘게 테크업계에서 그렇게 다양한 회사들에서 일을 해왔고 좌측 상단에 이제 로켓 인터넷이라는 곳은 커머셜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터 회사였고요. 저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기관으로 갔습니다. 정부기관, 영국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소셜 임팩트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비영리 싱크탱크에서 테크놀로지에 관한 컨텐츠 제작,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는 곳이거든요. 싱크탱크니까. 컨텐츠 기획 및 리서치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커리어 패스죠. 영리로 갔다가 비영리로 갔다가 이제 소셜 임팩트 회사 같은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 중간에 있는 곳이잖아요. 중간으로 갔다가 다시 또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DEI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거나 이걸 내 커리어에 투영시켜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제가 마음에 끌려서 선택했던 회사들이 그런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커리어를 좀 다시 돌아보니까 조금 독특하게 어떤 이런 맥락 속에 저만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하려고 다 4개를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에 집중하고 2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공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리어 토크 광고에 저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대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품 기획보다는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관계, 네, 혹은 테크놀로지 나의 관계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사과정에서 저는 이 기술 철학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기술 철학 어떤 공부인지 아시죠? 완전 처음 들어보시네요. 그러실 수 있어요. 굉장히 생소한 공부인데 이걸 이제 2010년 무렵 이렇게 제 나이가 나오시면 어쨌든 2010년 무렵 이 공부를 했던 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였고 네. 이거 공부한 다음에는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말 그대로 기술을 철학하는 공부를 하고 나서 기술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생겼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주제를 파보고 싶어서 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석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질문이 좋은 기술, 굿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고, 이 질문이 제 커리어에서 제 커리어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기술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모두에게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한 가지 답이 있진 않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할 만큼 했고 현실 세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부터 테크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베를린에서 일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큰 벤처 스타트업 악셀레레이터, 인큐베이터였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후보까지는 이제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일을 시작할 무렵에 그때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혹시 여러분 한 3, 4년 전쯤에 되게 히트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 혹시? 예린이는 보셨군요. 이게 그분이 한 10년 전쯤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테드 영상이에요. 테드 영상이고,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분이 디자이너 출신인데, 이런 지메일 같은 앱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구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앱들이 사실상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로 디자인이 돼 있다. 이제 약간 좀 내부 고발을 어떻게 보면 했던 거죠. 이런 앱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디자인으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 도파민을 자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영상들을 당시에 시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좋은 기술의 모델을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이런 건 굉장히 거창한 심오한 질문들을 하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업에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가보니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이게 관계에 충돌이 있었고요. 그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제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했기 때문에 UX 디자인 공부를 했던 건데, UX 디자인을 하면은 이런 팝업 띄우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거든요.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는 띄워야죠. 왜냐면 이게 다 돈이니까. 클릭 한 번 하면 더 돈이니까. 팝업을 띄우고 그 다음에 사용자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확 수집해오고, 뭐 사람들이 우리 앱을 어떻게 하면 더 머물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머물도록 각종 심리학 테크닉을 적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3년 남짓 하면서 당연히 제가 많은 딜레마를 경험했겠죠. 근데 뭐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좋은 기술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겠고, 돈은 벌어야겠고, 집세도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 속에서 어쨌든 뭐 일은 했던 그런 3년 남짓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직을 했고요. 반대쪽이라는 거는 정부기관, 완전 비영리기관이죠. 베를린에서 런던으로 돌아가서 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라고 하는데, GDS라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좀 흥미로운데, 정부기관인데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고 스타트업처럼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을 디지털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영국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드라이버로 걸고 있던 때였는데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주도해 나가는 내각실 산하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디지털 정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건 디지털 정보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행정 조직이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발, 디자인,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실무 조직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조직이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겠죠. 네, 오히려 세금을 얼마나 아끼냐 이게 실적이 그걸로 나뉘는 팀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공공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기획에 남녀노소 장애인 유무까지 모든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일반 커머셜 조직이랑 굉장히 다른 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접근성, 액세서빌리티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팀이 따로 크게 있고요. 이 조직 같은 경우는 포용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거의 토 나올 정도로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요. 디자인 시스템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스타일 가이드,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색상 대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령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어떤 폰트, 어떤 크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조직이었고요. 또 컨텐츠 가이드,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쉬운 명단어만 사용해야 되고, 혹은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보실 수 없으니까 스크린 리더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스크린 읽는 걸 읽어주는, 소리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랑 호환되는 양식의 PDF 파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GDS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gov.uk라는 웹사이트고요. 한국어로 따지면 정부24랑 비슷한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PM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 영국 혹시 영국 사신 분 계세요? 영국 살다 오셨나요? 영국 사셨어요? 정말요? 어디 사셨어요? 어디 사셨어요?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나요? 한분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지방 정부기관, 그 다음에 공립학교, 소방서, 경찰서, 박물관 이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모든 기관들이 이 끝에 도메인에 gov.uk라는 도메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도메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시스템들을 이 도메인에 들어가는 웹사이트들은 다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교육부 웹사이트고요. 이런 중앙정부기관들 대부분 gov.uk 메인 웹사이트 페이지 중 하나같이 거의 이렇게 생겼고 별도의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고, 별도의 웹사이트가 이건 그냥 제가 랜덤하게 들어온 곳인데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이제 중요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네. 여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좀 이렇게 배너도 있고 디자인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링크들, 그다음에 폰트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느낌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뱅크 오브 잉글랜드인데 여기는 좀 더 팬시하게 디자인을 막 했지만 우리가 이런 요소 하나하나 뜯어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 아까 gov.uk 처음 디자인 시스템을 다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임페리얼 워 뮤지엄인데 전쟁에 대해서 뭘 기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경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좀 디자인이 막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아니죠. 보면은 네 이런 뭐 버튼 같은 것들, 이런 디자인 요소들 다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이죠. 한국 금융위원회를 제가 가봤는데 한국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정부 서비스는 하나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주체별로 완전히 별도의 서비스처럼 사용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고 그냥 부처별로 이렇게 사이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각각 외주를 주기 때문에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디자인 랭귀지에 있어서 보시면 네 그쵸? 어떤 통일성이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들에서도 가끔씩 막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온 이유가 뭘까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오죠. 보통 정부기관은 정부 웹사이트에 온 분들은 대부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화가 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 자기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까 가비유케 웹사이트과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 다양성, 긍정성, 뭐 포용성, 그 DEI 디자인의 예시로 아까 가비유케를 드린 건데 그 DEI 관점을 고려한 디자인이 잘 되었을 때 아까 가비유케 웹사이트가 잘 되었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DEI 고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그 가비유케 웹사이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꼭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되게 모험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오픈소스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돼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 디자인 어워드도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던 제가 좀 찐빵같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일했을 때는 사실 그런 어떤 기술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획하고 내놓으면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내놓으면 복잡한 이해의 상충이 없이 그게 이제 어디에 닿아서 어떤 임팩트를 낼지가 비교적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로켓 인터넷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술이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커머셜 섹터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이 DEI 요소가 아주 듬뿍듬뿍 들어가는 기술을 경험을 해본 거죠. 좋은 기술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세스가 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근데 이때 제가 마침 저 AI에 관심이 많이 생겼을 때라서 2020년 무렵에 생겼던 때라서 좀 이런 흐름과 함께 뭔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했고요. 또 이제 한국으로 20년 만에 돌아왔고 에누마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6세부터 10세 사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게임을 만드는 소셜 임팩트 스타트업이었고 서비스 기획자로기도 프로덕트 매니저로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회사는 이제 DEI 여기도 이렇게 써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걸 아예 적용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DEI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과 커리큘럼 디자인을 하는 그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교육시키겠다 이런 모토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디자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에누마에 가서 에누마 스쿨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고요. 여기는 B2G 사업이었습니다. G는 이제 가브먼트죠.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저희 게임이 설치된 태블릿을 그대로 배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태블릿 배포를 제가 하는 거 했다고 했는데 태블릿을 이제 배포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학교 관리자고 뭐 선생님이셨다, 교감 선생님이었다 하면은 어떤 기능을 제일 원하실까요? 선생님으로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려가지고 약간 좀 그러셨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태블릿 배포를 하고 아이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 게임을 하면 그 데이터가 백엔드로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고 싶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줄을 세워야죠. 솔팅 기능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제일 뭐 이 해당 과목에서 얼마나 빨리 뭘 끝냈는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지난 한 달 동안의 얘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그걸로 해서 얘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겠죠. 네. 근데 이 지금 에누마에서 일하는 경험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기능을 끝까지 제공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들이 그걸 엄청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기능, 그 피처 리퀘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들어온 게 있어요. 백로그에 이게 쌓여 있는데 계속 들어와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게 보고 싶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지금 떠난 지 2년쯤 됐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걸 끝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성적으로 조세기는 우리가 에누마가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신을 실제 서비스 기획에 투영시키는 회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어쨌든 완전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회사인데 돈을 벌어서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제 오로지 이윤대화를 위해서만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대표님은 저희는 돈 버는 회사입니다라고 항상 강조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만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DI 예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고 그걸 이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물론 GDS와 비슷하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서비스 퀄리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좋은 기술이라는 질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커머셜과 공공기관의 중간 형태에 와서 나름의 답을 얻었던 거죠.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저 도넛 드셔도 돼요. 제가 프레스 도넛 먹었어요. 여러분 소리 저기 잘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못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유진. 네, 계속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2022년 말에 챗GPT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원래 그 기술 철학 공부를 했었고 그때도 AI는 인공지능은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글도 쓰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와중에 좀 좋은 제안을 받아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예, 디지털 아키텍처 랩이라는 줄여서 DA 랩이라고 하는 회사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 대안적인 어떤 목소리를 낸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싱크탱크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제가 고지를 바꿨어요. 콘텐츠 기획, 글 쓰는 사람으로 직종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제가 조직에 속해서 서비스 기획자로서 어떤 조직에서 만드는 그런 서비스 제품을 통해서 아웃풋을 냈다면은 이때부터는 좀 한 개인으로서 제 목소리와 생각, 저의 목소리와 생각을 좀 더 다이렉트하게 전하고 이제 그거는 임팩트를 좀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기존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존 기술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속도, 효율, 최적화 이런 목적들, 이런 가치들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목표하에 어떤 다양한 인간 경험들이 획일화되고 납작해지고 좀 화면주의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기술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다양성, 효용성, 그다음에 탈중앙화, 지속성 이런 이제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고 그런 기술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 초에 요 크리스틴 선킴이라는 분이 이 DAI 분야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 분인데 되게 유명한 수어 아티스트예요. 예,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분이신데 수어를 통해서 이제 예술을 하시는 거죠. 네. 설치미술 같은 것도 하시고 뭔가 좀 퍼포먼스 아트 같은 행위예술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저희가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경 다양성이 뉴로다이버시티, 신경 다양성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쪽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크리스틴 선킴 요거를 섭외를 해가지고 AI 시대의 신경 다양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런 워크숍들, 컨퍼런스, 심포지움 이런 것들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업무 중에 일부고요. 이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요 맨 위에서 크리스틴 선킴이 지금 AS 그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인 수어가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맨 위에 계신 분은 지금 미국 수어를 하고 계시고 중간에 계신 분은 이거를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계시고 요 분은 그 영어를 받아서 다시 일본 수어를 지금 하고 계시면 재밌죠? 네, 제가 이거 영상으로 제가 가져오고 싶었는데 좀 어쩌다 보니까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AI를 이해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힌트를 제공하는 이건 제가 썼던 글인데 작년에 그래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도 되게 재밌거든요. AI와 연결시켜 보면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지능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 수어를 전혀 모르는 그
청이나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복잡한 공간 패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뛰어나고, 왜냐하면 수어가 공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이제 성악장애인은 청인에 비해서 공간 인지, 공간 패턴 이런 복잡한 공간 패턴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이것도 다른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좀 뭐 실망한 문제지만, 혹은 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뭐 연산 능력이나 패턴 인식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지능의 종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되게 재밌는 질문, 실제로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능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뭐 스튜어트 러셀 같은 많은 그 AI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가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했을 때 인간 지능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어떤 지능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가 뭐 우리를 초월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은 못하고 무엇은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랑 완전 다른 패러다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른 종류의 어떤 지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지능이 존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또 AI를 이해하는데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AI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이런 문제에 좀 생각을 잡혀서 더 넓고 다양한 논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표현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글 같은 경우는 지능의 다양성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 중에 하나로서, 다양한 지능의 하나로서 AI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AI 자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그 아까 AI 가지고 지금 서비스 구성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대 언어 모델 가지고 하시는 거죠. LLM 가지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챗GPT는 아마 다 써보셨죠? 당연히 써보셨을 거고, 뭐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것도 써보셨나요? 그건 안 써보죠. 이미지 생성하는 미드전이나,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도 아마 써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상용화돼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AI 툴은 거의 100이면 100 생성형 AI, 그렇죠?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나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뭐 AI가 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AI를 거대 언어 모델과 거의 이제 동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AI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거대 언어 모델은 AI가 맞는데 AI는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말고도 사실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완벽한 주류는 거대 언어 모델이 맞죠.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닌 AI 기술의 예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래밍, 프로그레시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거고요. 여기서 뭐 제가 사실 이걸 뭐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걸 연구하는 팀이 MIT에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하는 팀이 MIT에 있고 저희 팀은 지금 여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엄청난 기술이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가령 챗GPT가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저희가 그 아티클 사용했던 그림인데 마치 이런 복잡한 막 숲에서 오사람이 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좀
잘 뭔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설명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거는 거대한 모델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이런 좀 헛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학 문제를 틀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건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딥마인드나 안트로픽이나 이런 데서 이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 당기고, 어쨌든 뭐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 근데 이런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정 분야, 예를 들면은 뭐 사람 목숨이 달린 의학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신뢰 가능한 AI가 필요해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프로바빌리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은 그 설명 가능성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걷어낸 모델은 뭐 지금도 주류고 앞으로도 뭐 적어도 당분간 주류일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한 가지 AI 기술만 독점하는 게 아닌 좀 다양한 형태의 AI들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좀 AI 생태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글들도 쓰고 투자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AI 윤리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 하나고요. AI 윤리는 그 DEI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예요. 일단 AI 윤리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요. 어딜 가도 좀 비관 취급을 당하기 쉬워서 이런 얘기를 네, 어쨌든 그래서 AI 윤리가 다루는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도 제일 핵심적인 게 알고리즘 편향이죠. 아마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AI 행정명령, 거기가 실행했던 AI 행정명령의 핵심이 이 알고리즘 편향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아마 다 지금 백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조적 불평등, 불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는 예시들 있죠.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 예전에 뭐 채용 과정에서 그 CV를 걸러내는 스크리닝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뭐 그 여성 지원자들이 뭐 차별됐다든가, 좀 더 예전 얘기긴 하지만 구글에서 구글 포토 앱이 흑인을 뭐 고릴라라고 레이블링을 뭐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편향을 비판하는 작업, AI 윤리의 작업은 이렇게 권력 구조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AI 윤리를 대표하는 이런 이론가들, 액티비스트들 중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케이트 크로포드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AI 윤리 학자분이시고, 여기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죠. AI 윤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주 핵심을 잘 짚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케이트 크로포드라는 분, 저분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그분이 하신 작업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화면이고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거를 그 스크롤 다운하면서 내리면서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스토리예요. 비주얼 스토리인데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이미지들은 그 레이언 5B라고 레이언 5B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인데 얼마나 방대하냐면 저희가 이 이미지 하나를 보는데 1초를 쓴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8시간 동안을 이거를 그러니까 1초도 안 해주고 계속 이거를 하루 내내 본다. 8시간 동안. 그거를 주 5일 일하신다고 치면은 760년이었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AI 도구들은 요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AI를 훈련을 시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레이언 OB를 쓰고 있고요.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 큐레이션이 불가능하겠죠. 네, 이거 일일이 다 뜯어볼 수 없잖아요. 여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령 올해 초에 그 데이터셋을 보니까 소화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1000개 정도 발견됐어요. 그거를 매뉴얼하게 지우는 해프닝이 한 번 있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거에서 सब셋을 사용해요. 이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드저니 이런 툴들이 사용하는 그 레이언 에스테릭스라는 그 하위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그 AI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이미지를 딱 보면은 이거는 뭐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네, 뭐 이거는 뭐 기타 악도 같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AI는 이걸 딱 보고 이게 뭐네? 라고 알 수 없겠죠. 그냥 AI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들을 레이블링을 사람이 레이블링을 직접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금발에 뭐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이 뭘 보고 있고 뭐 하늘이 보인다. 이런 걸 해주면 그 레이블링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AI가 다른 이미지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유사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 기반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 셋을 분류하고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처음 레이블링한 사람들이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레이언 에스테릭스라는 그 미드저니가 사용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위어드, 그 웨스턴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mocratic 거기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거의 레이블링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미지를 봐도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딱 했을 때 뭐 이게 뭐 검정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미지가 가령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좋다라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성형 AI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레이블링되는 그 레이블러들이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의 주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죠. 가령 그 영어로 레이블링이 된 이미지를 이 AI가 더 선호한다든지, 영어 언어를 더 특정 언어를 선호한다든지, 또 그런 편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했다고 하면 공정하고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들춰내는 게 AI 윤리의 작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AI라는 것의 뒤에는 나름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고 혹은 어떤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업을 구성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특수 광물들을 추출해내는 추출 산업, 운송 산업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AI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만 딱 봐도 이거 제가 구글에 AI를 지금 검색해본 창인데 뭐가 보이시나요? 로봇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 AI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로봇, 무슨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작업은 이렇게 AI를 의인화시킨다든지, 혹은 정말 어떤 미신화시킨다든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거진 것처럼 신격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계속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뒤에 사람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게 아주 중요한 AI의 핵심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뒤에 숨기가 너무 쉽거든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네, 이제 AI 윤리가 어떤 건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지난 한 2년 남짓은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모임들 막 나갔어요. 트레마리 모임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독서 모임이죠. 네, 여기서 이제 파트너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 만났고요. 다양한 분들과 AI 윤리 이야기하고 AI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 가능성, 일단 AI 편향 제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질문들이 이 질문의 답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명백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모임들을 나가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회사들도 DEI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저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AI 편향이 마땅치 않게 못마땅하겠죠. 그러니까 AI 윤리 같은 것까지 계속 사서 고생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이 모임에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AI의 편향은 무작위적 데이터 수집의 결과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반영일 뿐인데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까지 들여서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있었던 때여서 AI 편향은 당연히 이런 거는 제거해야지. 우리가 이런 AI를 만들 수 없다. 이런 AI는 우리 이런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거기 계시던 엔지니어 분께서 딱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데이터셋 한번 갈아엎으려면 시간도 엄청 들고 돈도 엄청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려고 성차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이런 거니까 데이터 수집을 랜덤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 굳이 바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제가 딱 약간 마음이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제가 열변을 토했던 AI 윤리 현안들이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성도 마찬가지죠. 설명 가능성을 높여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은 AI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잖아요. 라고도 말하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뭐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AI 윤리 분야에서 이상욱 교수님,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께서 좋은 글을 정말 많이 써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그 AI 윤리가 영어로 에틱스잖아요. 네. 근데 윤리라고 했을 때 흔히 한국어 단어 윤리는 되게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도덕이랑 비슷하게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라고 인상을 많이 주는데 실제 우리가 AI 윤리 쟁점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은 그렇게 대부분 회색지대에 들어있다. 아까 방금 제가 여쭤봤던 그 질문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방금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윤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개인적 차원이고 어떤 선택의 문제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지만 AI 윤리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공동체적, 사회적 협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결정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윤리보다는 에틱스의 관점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현재 이 AI 산업의 방향성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해지고 있죠.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환경 문제도 달려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걸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정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거리를 두고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AI 윤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AI 윤리는 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접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하는 탑다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제대로만 되면 제일 강력하죠. 규제가 제대로 되면 제일 강력한 방법이죠. 근데 언제나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업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 있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고요. 그 AI 윤리나 뭐 AI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저도 사실 어느 정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런 발표 아무리 하고 뭐 AI 윤리 뭐 쓰고 해봤자 어차피 다 뭐 오픈 AI랑 구글에서 다 만들고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예, 대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아까 되게 이상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예, 불편함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일들이 뭔지는 조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기술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오늘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그 특강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다 까먹어줘도 이거는 제가 꼭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좋은 기술이 뭘까라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제 주변 사람들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 질문은 결국에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랑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기술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술과 나의 관계, 기술 철학이라는 기술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유하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앞에서 이제 보텀업이라는 요것의 핵심은 뭐냐면 각 개인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떠밀어지는 이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일종의 렌즈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거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고 하면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철학자들의 철학을 전부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 뭐 철학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철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소크라테스를 꼭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피노자를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철학을 할 수 있죠. 비슷하게 기술과 우리의 관계를 고민하고 사유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이 세상을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됐든 뭐 AI가 됐든 어떤 기술이 있을 때 이 기술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나를 가깝게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그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나를 바꿀지, 세상을 바꿀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저희 삶의 워낙 중요한 일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체성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기술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끌어다니기가 너무 쉽고 그 앞에 소개했던 지메일 예시처럼 그 디자인에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내 행동이. 그래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민들 스스로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삶의 태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술 철학을 한 이후로 이런 질문들을 얻으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얻은 것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소개하는 슬라이드에서 아마추어 기술 철학자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쓰고 있는 단어예요. 네. 기술 철학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술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기술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뭐 전담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회의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약간 좀 전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어떤 재밌는 방식으로,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닿지 않았다, 그런 시도가 충분히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뭐 지난 2년 남짓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달의 문제다. 애초에 소수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거 절대 듣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뭐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절대 듣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AI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의 문제, 설득의 언어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 윤리나 철학을 좀 더 어프로처블하게 쉽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세이를 하나 쓰고 있고 번역서도 곧 하나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일터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컨퍼런스라고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네. 네. 일 바깥에서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혹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AI 미래터를 구글에 치시면 최영만의 편입니다. 네,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AI를 또 잘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AI 윤리 한다고 하면 제일 흔하게 듣는 좀 오해가 기술을 안티 테크놀로지라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좀 뭔가 이 기술 발전을 막 딴지를 거는 사람들, 막 테크를 거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물론 뭐 AI 윤리 커뮤니티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지만 기술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노이적이지만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I 윤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저희는 뭐 1차적으로는 이런 주요 현안들에 대한 뉴스를 정리하고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뉴스레터인데 뉴스레터만 하진 않고요. 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서비스 교육하시는 분들, 그 외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모인 워킹 그룹이에요. 그래서 보클럽 상식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문제 터졌을 때 이제 사무실 파티라는 곳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 생성형 AI에 대한 저희 입장도 발표를 했었고 저희끼리 선언문 작성 같은 것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교사분들 중에서 특히 좀 딥페이크나 이런 거 터지고 나서 AI 윤리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쓸만한 자료실이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초등교사분들을 위한 AI 윤리 교육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워킹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저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텀업이죠. 네, 규제보다는 개개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프로젝트인데 재밌어서 소개를 드려요. 이거는 그 모질라라는 인터넷 기업에서 지금 하고 데이터 셋을 만들고 있어요. 목소리 데이터 셋을 만들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여기다가 목소리를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 목소리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어 데이터가 핀란드보다도 적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여기도 거의 영어랑 이런 거만 있고 지금 한국어가 핀란드어랑 우크라이나어보다도 적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목소리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AI 가지고 사업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다른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테크업계에 오신다면 저와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서로 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영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발표가 길어졌네. 링크드인이 안 나오는 아! 그 링크드인하고 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URL이 linkedin.com하고 슬래시하고 in하고 in 슬래시하고 요거 치시면 돼요. 링크드인 좀 특이하더라고요.